어디서 계집년이 훈련에 끼어들어 방해질이야 하고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의 적막한 산깃곶을 단숨에 갈라놨다. 땀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친 숨을 몰아쉬던 병사들의 눈길이 동시에 한 곳으로 모였다. 숲속의 짐승조차 숨을 죽일 만큼의 침묵이 흘렀다. 그 폭언의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군장 무게에 눌려 피멍이 든 어깨와 진흙탕을 굴러 원래 색을 찾아볼 수 없는 전투복. 그리고 비에 젖어 뺨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은 누가 봐도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훈련 중인 초급 간부의 행색이었다. 하지만 흙투성이가 된 얼굴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빛만은 야수같이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육군 중장 이소현이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자 전설적인 정보사령부 특수요원 출신의 지휘관. 그러나 현재 그녀의 어깨에는 찬란한 별 3개 대신 병사들과 동일한 무게의 흙 묻은 군장만이 얹혀 있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파동은 산을 타고 내려오는 한기보다 섬뜩했다. 그녀의 말투는 감정이 배제된 듯 딱딱했으나 그 속에 서린 살기는 주변 대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 앞에 선 사내는 그 분위기를 알지 못했다. 빳빳하게 각 잡힌 전투복에 번쩍이는 지휘봉을 든 대대장 최영호 중령이었다. 그는 방금 막 당도한 지휘관 차량에서 내려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워커를 신고 오만하게 짝다리를 짚고 있었다. 뭐라고 했냐고? 이 멍청한 여편네가 귀까지 먹었나? 지금 사단장님께서 작전 상황실에서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다. 우리 대대가 무조건 선두 잡아야 하는데 어디서 행군 퍼지게 휴식을 운운해. 최영호가 지휘봉으로 소현의 어깨 죽지를 툭툭 건드렸다. 명백한 하극상이자 가혹행위였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놀라 숨을 들이켰다. 병사들은 소연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녀가 지난 이틀간 자신들과 함께 발바닥이 짓무르게 걷고 또 걸었던 전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시계는 잠시 거꾸로 돌아가 행군이 시작되던 시점으로 돌아간다. 이소연이 신임 군단장으로 부임한 것은 고작 이틀 전이었다. 취임식 단상에서 그녀가 본 것은 병사들의 활기 없는 눈동자였다. 기계처럼 움직이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듯한 모습. 그녀는 안락한 집무실 의자에 앉는 대신 병사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400km 천리 행군 계획표를 집어들었다. 참모장은 기겁하며 만류했다. 군단장님 부임하신 지 이틀밖에 안 되셨습니다. 게다가 인제 산하 코스는 험하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헬기 순찰로 시찰하셔도 충분합니다. 내가 있을 곳은 가죽 의자가 아니라 내 병사들이 걷는 흙바닥이다. 계급장 떼고 준비해. 이건 명령이다. 그렇게 시작된 훈련이었다. 소연은 신분을 숨긴 채 하급 간부로 위장해 대열에 합류했다. 특수부대 시절 지옥 같은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였지만 4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병사들과 똑같은 30kg 완전 군장을 메고 가파른 산악지형을 걷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다. 진통제 2알을 씹어 삼키며 버텼다. 하지만 그녀를 더 괴롭게 만든 것은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다. 바로 옆에서 걷는 어린 병사들의 한숨이었다.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없이 쪽잠을 자가며 걷는 병사들의 전투와는 낡아 있었고 군장은 쏟아질 듯 위태로웠다. 그런데도 지휘관들은 보이지 않았다. 무전기 너머로 빨리 걸으라는 독촉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리고 90km 내 지점 한계에 다다른 상병 하나가 탈진해 쓰러지려던 찰나였다. 소연이 달려가 그 병사의 군장을 대신 짊어지며 잠시 숨을 고르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흙먼지를 일으키며 최영호의 지프가 들이닥친 것이었다. 야, 너 당장 군장 안 매? 누구 맘대로 쉬라고 했어? 일어나. 다들 일어나서 뛰어. 최영호는 쓰러져 있는 병사의 옆구리를 전투화로 툭 찼다. 탈진의 입술이 하얗게 튼 병사가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그 모습을 본 소연의 눈매가 꿈틀거렸다. 그녀는 병사 앞을 가로막고 섰다. 병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50분 행군 후 10분 휴식은 규정입니다.
소현이 정당한 규정을 들이밀자 최영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진급에 눈이 멀어 사단장에게 잘 보일 생각만 가득한 그에게 규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앞길을 막는 흑투성이 여군이 거슬릴 뿐이었다. 규정? 야, 너 소속이 어디야?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감히 대대장 앞에서 규정을 따져. 내가 까라면 까는 게 군대지 말이 많아. 최영호의 고함에 소연은 쓰고 있던 방탄모를 고쳤었다. 턱근 사이로 흐르는 땀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그녀는 똑바로 최영호를 노려봤다. 지휘관의 가장 큰 의무는 부하의 안전입니다. 1등이라는 성과 때문에 부하를 사지로 내모는 건 지휘관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게 돌았나? 야, 너 이름 뭐야? 관등 성명 안 돼? 최영호가 핏대를 세우며 이소연의 멱살을 향해 팔을 날렸다. 찰나에 이소연의 팔이 뱀처럼 휘감기며 최영호의 손목을 제압했다. 특수전 사령부의 전설. 극한의 전장에서 본능적으로 몸에 각인된 생존 기제와 같았다. 최영호는 신음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를 흘리며 황급히 뒷걸음쳤다. 상상을 초월하는 완력이 느껴졌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녀의 눈동자가 맹수처럼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그건 단순한 하극상의 상황이 아니었다. 수많은 적들을 베어낸 자만이 풍길 수 있는 압도적인 패기였다. 손버릇이 더럽군. 제복 입은 자가 수치심을 좀 알아야지. 너 지금 하극상 버린 거야. 감방 쳐넣어 버릴 거야. 헌병대 불러. 당장 쟤를 끌어내. 최영호가 목에 핏줄을 세웠지만 주위의 병사들은 누구 하나 미동조차 없었다. 도리어 병사들의 눈에는 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작전 내내 묵묵히 자신들의 곁을 지키고 힘든 일을 도맡아 주었던 이 낯선 여군 간부에게서 뿜어지는 강렬한 카리스마 때문이었다. 최영호는 자신의 위신이 추락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벨트 위에 손을 얹고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상대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아까 처음에 짓거렸던 그 말이었다. 어디서 계집년이 남자들 작전하는데 나대나 집구석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군대 기어 들어와서 재수없게 다시 한번 그 모욕적인 폭언이 선명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이소연은 쥐고 있던 최영호의 손목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움직였다. 병사들은 숨을 삼키고 그녀의 손끝을 응시했다. 재수 없다고 했나? 이소연이 피식 조소를 날렸다. 그래, 자네 말대로 오늘 일진 한번 정말 더럽군. 하필이면 내 눈에 띄었으니 자네. 이 미친 여자가 이소연은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것을 꺼냈다. 흙먼지가 묻지 않도록 비닐에 곱게 감싸두었던 것. 그것은 검은색 베레모였다. 그리고 베레모 중앙에는 707 특수 임무단을 상징하는 마크가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가 헬멧을 벗고 베레모를 눌렀었다. 그리고 상의 주머니 안쪽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내어 흑투성이 전투복 견장 고리에 채워넣기 시작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뚫고 들어와 그녀의 어깨 위를 감싸았다. 은색으로 자결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었다. 두 개도 아니었다. 3개 무궁화 받침 위에 솟아오른 3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중장 계급장이 포천의 태양 아래서 찬란한 빛을 토해냈다. 자네 눈에는 이게 집구석에서 애나 보는 여자로 보이나? 이소연의 호통이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주중 장 최영호의 눈동자가 터질 듯 커졌다. 그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의 무릎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했다. 자신들과 진흙탕에서 구르던 이 누나가, 아니 이분이 군단장님이었다니. 이소연은 천천히 최영호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설 때마다 최영호는 뒷걸음질 쳤다. 육군 중장 이소연이다. 최영호 중령 자네가 말한 그 큰일이라는 게 고작 부하들 쥐어짜서 진급하는 거였나? 구군 단장님, 저는 그게 아니라 꿇어.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었다. 내 병사들 앞에서 당장 꿇어. 산속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통쾌한 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쿵.
무거운 짐짝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지휘봉을 휘두르던 최영호 중령의 무릎이 거친 흙바닥에 처박히는 소리였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눌린 사람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소연의 어깨 위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 견장에 달린 은색 계급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세 개의 별,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군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우주이자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이었다. 최영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핏기가 빠르게 빠져나갔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듯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다. 군단장님, 저는 도대체 왜 여기에 최영호가 쥐어짜듯 내뱉은 말은 변명조차 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린 재처럼 공백 상태였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에게 욕을 퍼붓고 성희롱을 했는지 뒤늦게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이소연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식은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최영호의 앞으로 걸어갔다. 군화발이 흙을 밟는 소리가 최영호의 심장을 조여왔다. 자네 눈에는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될 사람으로 보이나? 이소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낮고 단단한 음성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영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군단장님이신 줄 전혀 모르고 단지 행군 속도가 너무 늦기에 훈육하려던 참에 곁에 이소연이 헛기침을 했다. 그녀는 눈을 돌려 방금 전까지 최영호에게 군홧발로 짓밟힐 뻔했던 병사를 응시하였다. 탈진에 넘어져 있던 병사는 전우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 병사의 눈동자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공포감, 또한 한 줄기 기대감이 혼재해 있었다. 이소연은 재차 최영호에게 눈길을 주었다. 쓰러져가는 병사를 군 홧발로 까고 폭언을 퍼붓는 게 너네 부대의 훈육 방식이냐? 너는 방금 내 병사를 짐승만도 못하게 봤어. 또한 나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망발을 했지. 할 말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연대장님께서 근본 훈련 실적을 워낙 강조하셔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졸였습니다. 최영호는 끝내 자신의 과오를 윗선의 지시 탓으로만 돌리려 했다. 그 찌질한 태도가 이소연의 심기를 건드렸다. 707 특수 임무단 시절 그녀가 가장 혐오했던 것이 바로 부하를 총알바지로 쓰는 지휘관들이었다. 아가리. 이소연의 일갈에 최영호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변명하지 마라. 연대장이 시켰다니. 연대장이 부하를 걷어차라고 시켰냐? 연대장이 여군에게 성희롱을 하라고 명령했냐? 그건 너의 그 천박한 인성에서 나온 행동이다. 지휘관은 부하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야 하고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너는 부하들의 등 뒤에서 칼질이나 해대는 양아치 짓을 했어. 이소연은 허리춤에 손을 얹으며 주변을 둘러싼 병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있었다. 모두 귀 열어라. 그녀의 목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부로 이 작전 지역의 지휘권을 직접 행사한다. 또한 지금 이 순간부로 육군 중령 최영호를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최영호의 눈이 빠질 듯 커졌다. 보직 해임.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구군단장님,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 군생활 20년이 최영호가 빌먹이며 이소연의 바지단을 잡으려 했다. 허나 이소연은 그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다. 너의 20년 군생활이 아까운가? 저 병사들은 귀한 집 자식들이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제다. 너의 진급 욕심을 채우기 위해 소모해도 되는 부속품이 아니란 말이다. 이소연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영호를 내려다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군법에 넘기고 싶었지만 병사들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동시에 가장 처절한 벌을 주기로 했다. 최영호 중령자네가 그리도 강조하던 정신력 어디 한번 보여주나. 이소연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머리 박아 중령이 병사들 앞에서 원산 폭격을 하는 얼차려라니. 이것은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치욕이자 그가 병사들에게 행했던 폭력에 대한 대가였다. 최영호는 주저했다. 수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려 뻗쳐 머리를 박는다는 것은 사회적 사형이나 마찬가지였다. 안 들리냐? 내 명령이 웃음나. 이소현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최영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여기서 거부했다가는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비굴하게 눈물을 흘리며 서서히 몸을 굽혔다. 양손을 등 뒤로 하고 정수리를 거친 흙바닥에 대고 엎드렸다. 끙끙. 중령 계급장을 달고 머리를 박은 채 끙끙거리는 대대장의 모습. 그 광경을 지켜보는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통쾌함이었다. 그동안 당해왔던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카타르시스였다. 이소연은 엎드려 있는 최영호를 뒤로 하고 아까 쓰러졌던 일병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병사와 눈높이를 맞췄다. 병사는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수 경례를 하려 했다. 추충성. 군단장님 말라고. 이소연은 부드러운 손길로 병사의 손을 잡아내렸다. 방금 전 최영호를 대하던 서슬퍼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경례는 됐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미안하다. 지휘관이 무능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고생시켰구나. 군단장이 말단 병사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 모습에 병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닙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입술이 다 터졌는데. 이소연은 자신의 군장 옆 주머니에서 비상용 수통을 꺼내 병사에게 건넸다. 그리고 의무병을 불렀다. 의무관. 이 병사 상태 확인하고 앰뷸런스 호출해서 후송 조치해.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도 전원 발 상태 점검한다. 10분이 아니라 30분간 휴식이다. 양말 벗고 발 말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병사들의 함성이 산을 울렸다. 그것은 강요된 충성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외침이었다. 그때였다. 최영호가 타고 왔던 지프의 조수석에 놓인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치지직 치 화학산 호랑이 호출. 화학산 호랑이 호출. 백호 응답하라. 백호 당장 응답하라. 좌표상으로 전혀 안 움직여. 이유를 말해. 날카로운 고함 소리. 연대장 김태진 대령이었다. 화학산 호랑이라는 호출명은 그가 억지로 만든 별명이었다. 고개를 숙고 있던 최영호가 흠칫했다. 소연은 최영호를 잠시 쳐다보고는 곧장 차량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주저없이 송수아기를 잡아챘다. 화학산 호랑이 수신양호. 무전기 반대편 김태진은 목소리의 주인이 다른 것을 전혀 모르는 눈치로 고함을 질렀다. 야, 최중령, 너 정신 안 차릴 거야? 우승하라고 했더니 멍하니 놀고 있나? 너 진급 포기했어? 당장 놈들 닭달에서라도 뛰어오라고. 소연의 얼굴에 차가운 웃음이 걸렸다. 여기나 저기나 다 비슷했다. 병사들을 장기말 취급하며 승진에만 혈안이 된 지휘관들. 김태진 대령, 애들을 괴롭히는 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차분하면서도 날선 소연의 목소리에 송수신기 저편이 순간 침묵했다. 누구냐? 너 뭐하는 놈이야? 어떤 놈이 겁도 없이 연대장 통신망에 대고. 소연은 호흡을 크게 가다듬은 후 일갈했다. 자네가 그렇게나 잘 보이고 싶어 애쓰던 신임 군단장 이소연이다. 헉! 통신기 너머로 무언가 쿵 하고는 소리가 들렸다. 필시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린 것 같았다. 구 군단장님? 아니 이게 대체 왜 거기 계십니까? 근데 목소리가. 김태진의 당혹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졌다. 지금 내 목소리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닐 텐데. 김태진 대령, 귀관은 훈련 본질을 완전히 망각했어. 무리한 작전 계획으로 장병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예하 지휘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강요했다. 오해십니다. 저는 오직 강한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 강한 부대? 병사들 발바닥 껍질 다 벗기고 쓰러지게 하는 게 강한 부대냐?
내 놈이 믿고 있는 강함이 고작 그따위면 내가 몸소 보여주지. 707에서 내가 어떻게 굴렀었는지 말이다. 소연의 음성은 한층 더 낮게 깔렸지만 그 중압감은 전파를 타고 지휘 통제실까지 꽂히는 듯 했다. 지금 당장 연병장에 나와 있어라. 내가 갈 때까지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그곳이 바로 내 제삿날이 될 것이다. 이상. 툭. 소연은 송수화기를 거칠게 던져버렸다. 그녀는 다시 부대원 쪽으로 돌아섰다. 병사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올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최영호에게 다가가 툭 하고 전투화 끝으로 바닥을 찼다. 일어서. 최영호가 휘청거리며 일어섰다. 이마에는 흙과 땀이 뒤섞여 있었고 콧물 눈물로 얼굴이 엉망진창이었다. 자네는 여기서 대기하다가 헌병대가 오면 조사를 받아라. 내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반성하고 있어. 소연은 다시 자신의 배낭을 뺐다. 보좌관들이 놀라서 뛰어오려 했지만 손을 들어 막아섰다. 우린 계속 걸을 거다. 주위의 참모들과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군단장님, 이제 차량으로 복귀하셔도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결정한 일이다. 게다가 내 부하들이 걷는데 나만 차를 탈 수는 없다. 남은 20km 전부 같이 걷는다. 그녀가 다시 어깨끈을 고쳐맸다. 그 모습에 병사들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올랐다.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병사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군장을 챙겨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군단장님과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퍼져 쓰러져 있던 병사들의 눈에 총기가 돌았다. 억지로 끌려오던 행군이 아니었다. 존경받는 리더와 동행하는 진정한 가치의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좋아, 가자. 우리는 특전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이다. 누구보다 씩씩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완주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렁차게 포천 골짜기를 흔들었다. 소연이 선두였고 그 뒤를 수백 명의 병사들이 따랐다. 행렬의 뒤편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최영호 중령만이 먼지를 뽀얗게 쓴 채 넋이 나간 얼굴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야망이 무너진 자리에는 비참한 후회만이 남았다. 행군은 다시 재개되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병사들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걸음을 옮겼다. 소연 역시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피가 배어나오는 고통을 참았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힘겨워하는 병사가 보이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살렸다. 힘드냐? 나 때는 말이야. 요 정도 언덕은 평지라고 생각하고 뛰어다녔어. 에이, 뻥치지 마십시오. 경사가 40도는 넘어 보입니다. 이 녀석 봐라. 내 허벅지 봐라. 이게 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다져놓은 근육이야. 병사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군단장과 병사들 사이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땀 냄새를 나누며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왔다. 멀리 부대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흑빛이 된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연대장 김태진 대령이 서 있었다. 그는 망원경으로 멀리서 다가오는 행군 행렬을 확인하고는 마른 침을 삼켰다. 행렬의 맨 앞 선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위풍당당한 저 여자가 전설로만 듣던 악바리 중에 악바리 최연소 군단장 이소연이었다. 김태진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목을 어루만졌다. 오늘 밤 장성들의 목이 날아가는 소리가 진동할 것임을 직감했다. 이소연은 위병소가 시야에 들어오자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뒤따르던 부대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전방의 부대 정문.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다. 승리한 용사처럼 떳떳하게 입장한다. 가슴 펴고 노래한다. 군가는 멸공의 횃불, 군가 멸공의 횃불.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운 이 강산의 방패가 되어 내 생명 다 바쳐서 나라를 지키리. 수백 명의 외침이 하나로 뭉쳐져 거대한 태풍처럼 몰아쳤다. 그 웅장한 기백에 정문 초소병들까지도 압도되어 저절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이소연은 맨 앞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의 시선은 정문 앞에 서 있는 김태진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말하고 있었다. 각오해라. 복수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진짜 전투는 영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낡아빠진 악습과 부패한 지휘관들을 도려내기 위한 이소연의 비수가 날카롭게 빛났다. 부대 입구에 늘어선 가로등 조명이 어둠 깔린 연병장을 밝히고 있었다. 흙먼지를 가득 쓴 수많은 대원들이 줄을 맞춰 진입하는 광경은 마치 패잔병이 아니라 혹독한 격전을 끝내고 귀환한 정예군과 같았다. 그들의 거친 호흡과 군화 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뒤흔들었다. 그 행렬의 선봉 707 특수임무단 출신의 이소현 중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매는 겨울 바람보다 매서웠다. 위병소 앞엔 연대장 김태진 대령이 잔뜩 긴장해 얼어 있었다. 그는 타액을 꿀꺽 삼켰다. 이소연의 견장에 박힌 별 3개는 흙먼지 속에서도 유독할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추충성. 군단장님 연대장 김태진입니다. 김태진이 다급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떨렸다. 그러나 이소연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녀는 경례를 무시한 채 그대로 김태진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행군 병력 전원 연병장 집합. 이소연의 싸늘한 지시에 참모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김태진은 허공에 든 손을 내리지도 못한 채 멍청하게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무시당했다는 수치심보다는 곧 몰아칠 폭풍에 대한 공포가 그를 장악했다. 병사들이 연병장에 집결했다. 이소연은 연단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병사들의 맨 앞줄 그들과 눈높이를 마주하는 곳에 섰다. 모두 수고했다. 너희들이 보여준 끈기는 내가 군 생활을 하며 본 그 어떤 부대보다 대단했다. 병사들의 눈이 보석처럼 맑게 빛났다. 하지만 오늘의 승리 뒤에는 부끄러운 오점이 묻어 있다. 나는 그 오점을 씻기기 전까지는 군복을 벗지 않을 것이다. 전 병력 생활관으로 복귀하여 씻고 휴식을 취한다. 식사는 특식으로 대기시켰으니 맘껏 먹도록. 해산 충성. 고맙습니다. 병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흩어졌다. 연병장에는 이제 이소연과 그녀의 보좌관들, 그리고 덩그러니 남겨진 김태진 대령과 연대 참모들만이 남았다. 이소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김태진을 노려보았다. 김태진 대령. 예. 군단장님. 자네 사무실로 가지. 아, 알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김태진은 허둥지둥 앞장섰다. 연대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적막했다. 이소연의 군화 소리가 또각또각 복도를 울릴 때마다 김태진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연대장실에 들어서자마자 김태진은 급하게 소파를 권했다. 저 차라도 한 잔만. 이소연은 소파에 앉는 대신 연대장 책상 위에 놓인 화려한 명패를 집어들었다. 연대장 대령 김태진. 금박으로 도배된 명패는 화려했지만 이소연의 손에 들린 그것은 둔기처럼 보였다. 자네가 무전으로 최영호 중령에게 뭐라고 했지? 무조건 우승을 하라고. 아픈 병사들을 질질 끌고서라도 오라고. 그것은 군기강을 확립하고 강한 정신력 이소연이 명패를 책상 위에 쾅 하고 내려찍었다. 묵직한 굉음에 김태진이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떨었다. 병사들이 싣는 전투와 밑창이 다 닳아서 발바닥이 피반죽이 되는 건 정신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야. 그건 보급의 문제고 지휘관의 관심 문제다. 자네는 연대장실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모니터로 실적 노름이나 하고 있었겠지. 이소연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행군 도중 틈틈이 메모한 수첩 낱장이었다. 오늘 행군 중 나고 위기 병사 12명. 그중 5명은 전투와 치수 불량 및 노후화. 3명은 배낭끈 파손으로 인한 어깨 통증. 나머지는 영양 부족으로 인한 탈진. 이게 자네가 자랑하는 강한 부대의 현실이다. 김태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뭐 보급품 신청은 매번 하고 있습니다만 상부에서 거짓말하지 마. 이소연이 싸늘하게 일갈했다.
내가 오기 전에 자네 부대 예산 내역을 이미 다 훑어보고 왔다. 병사들 피복 교체비로 내려온 예산 어디에 썼나? 연대본부 환경미화, 멀쩡한 정원 조경공사, 지휘관 관사 인테리어. 김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온지 이틀밖에 안 된 사령관이 도대체 무슨 수로 비밀 장부 내용을 다 꿰고 있단 말인가? 그녀는 흔해 빠진 낙하산이나 보여주기식 장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무사 시절부터 감찰 조사와 색출의 신이었다. 자네는 병사들의 몸을 녹여야 할 돈으로 자네가 쓰는 가구를 바꿨어. 병사들이 입어야 할 피복을 줄여서 간부 회관 비품을 채웠고, 사령관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단지 부대 시설을 보수하여 기강을 확립시키려고. 기강 확립? 이소연이 차갑게 김태진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위압감이 김태진을 눌렀다. 이소연은 김태진의 눈을 뚫어질 듯 쏘아봤다. 냉기가 흐르는 눈빛이었다. 전장을 뒹굴어본 자만이 풍길 수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자아내는 눈빛. 내 부하들의 등을 처먹은 놈을 봐줄 정도로 나는 너그럽지 않아. 최영호 중령은 자네의 단순한 칼이었으니 휘두르는 대로 배웠겠지. 하지만 그 칼자루를 쥐고 흔든 건 자네야. 이소연은 탁자 끝에 수화기를 가리켰다. 검찰부에 당장 자수해. 제 발로 찾아가서 죄를 고하겠다고. 만약 내가 법무관을 부르게 된다면 자네는 전역하는 거로 끝나지 않을 테야. 군사법원 판례상 가장 끔찍한 형량을 살게 만들어줄게. 김태진은 맥이 빠졌다. 그는 의자에 털썩 기댔다. 연대장이라는 직책이 갖는 권위는 눈 씻고 봐도 없었다. 마치 거짓말을 들킨 소년처럼, 아니 사형수 앞에 놓인 죄인처럼 떨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때 집무실 출입문이 활짝 열렸다. 사령관님 긴급 상황이 터졌습니다. 이소연의 수행 장교인 이대위였다. 이대위의 안색이 창백했다. 뭐가 문제야? 훈련 마친 대원들 중 다수가 고열과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어. 집단 감염 같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이소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설상가상이라더니만 전염병? 오늘 급식 반찬이 뭐였어? 오징어 볶음과 생선 조림 반찬입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재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대위가 김태진을 슬쩍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이소연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것 역시 김태진이 저지른 짓이라는 걸 불어. 그래서 뭐 급식 부식 납품처가 김태진 대령의 사촌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밝혀졌습니다. 신뢰의 흐름이 당장 정지 화면처럼 굳었다. 이소연의 눈길이 바닥에 처박혀 있던 김태진에게 박혔다. 이소연은 어이없다는 듯 헛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서서히 눈을 감아버렸다. 그것은 용서의 눈감음이 아니라 파멸 확정의 서명 날인 같은 것이었다. 김태진, 너는 군인도 아니야. 너는 양아치보다 더한 도둑놈이야. 이소연이 김태진의 깃을 쥐고 흔들었다. 내 대원들이 훈련에 몸이 상한 것도 부족해. 이젠 상한 반찬을 먹여서 탈나게 해. 이 자식. 이소연의 팔에 핏대 솟아났다. 김태진의 안색이 푸르게 질려갔다. 목이 졸려 컥컥거리는 비명이 탔다. 이대위 즉시 수사관들 부르고 군의관에게 연결해서 환자들 현황 분단위로 체크하라고 해라. 그리고 감사실 요원 전부 집합시켜. 이 부대 바퀴벌레 한 마리까지 잡아서 티끌 하나 안 남을 때까지 파낸다. 알겠습니다. 이대위가 달려나갔다. 이소연은 김태진을 구석에 집어던져 버렸다. 내 사촌이라는 인간도 당장 잡아들여 내 면전에서 그 상한 생선들을 싹 삼키게 만들어 줄 거니까. 이소연은 분노하며 지휘관실을 나왔다. 유리 창문 밖으로 구급차의 경광등이 요란하게 의무대를 오가는 장면들이 보였다. 그녀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대원들은 그녀를 따르고 끝내 해냈다. 하지만 주어진 대가가 겨우 상한 쓰레기라니. 화가 정수리까지 치솟았지만 이소연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힘썼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감상적인 후회가 아니라 빠른 해결과 확실한 응징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손끝이 살갗을 파고들어 피가 맺혀버릴 정도였다.
누구든 내 부하들을 위협하는 놈은 형체도 못 알아보게 부셔버리겠다. 기무사 시절 사지 한가운데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강철여인 이소연이 간만에 진짜 발톱을 꺼내들고 있었다. 의무실 치료실은 난장판이었다. 주사를 맞은 채 병상에 누워 앓고 있는 우리 대원들. 급하게 달리는 의사들과 간호장교들, 토악질하는 소음과 괴로운 비명이 섞여 있었다. 이소연이 진료실에 당도하자 간부들이 놀라 인사를 하려 했다. 이소연은 즉시 손을 뻗어 막았다. 인사생략. 처치에 전념해. 상황은 어떤가? 군의관이 급박하게 다가와 말했다. 천만다행으로 사망할 환자는 없습니다. 급성 식중독 증세이며 쇼크 증상을 막기 위해 약물 주입 중입니다. 휴식을 취하면 내일 점심쯤엔 회복될 겁니다. 이소연은 다행이라 안심을 내비쳤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앓는 대원들 틈으로 들어갔다. 핏기 없는 안색으로 누워있던 한 대원이 이소연을 보고 몸을 세우려 했다. 방금 훈련 중에 그녀가 부축을 해주었던 그 이등병이었다. 쉬고 있어라. 움직이지 마. 이소연이 급하게 다가와 병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최선을 다했는데 저의 추한 꼴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병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무슨 말인가? 내 잘못이 절대 아니다. 상한 밥을 먹인 자들이 죽일 놈들이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빨리 와서 챙겼어야 하는 건데. 이소연은 품 안쪽에서 손수건을 꺼내 병사의 이맛담을 훔쳐주었다. 거친 작전지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녀의 손길이 지금은 마치 모성애의 손길 마냥 따사로웠다. 병사는 군단장의 온화한 손길에 결국 눌러둔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엄마가 참 보고 싶습니다. 병사의 통곡 소리에 주변에 있던 병사들도 눈을 훔쳐냈다. 이소연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이 젊은 청년들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왔을 뿐이다. 하지만 조국이 이들에게 해준 것은 무엇인가? 이소연은 입술을 악물었다. 걱정 마라. 너희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내가 싹 정리할 거다. 푹 쉬고 일어나. 내일 아침에는 맛난 밥을 먹게 해줄게. 병사들을 위로하고 나온 이소연의 안색은 다시 싸늘히 식어 있었다. 응급실 밖에는 이대위가 서성이고 있었다. 놈들 왔나? 네. 위병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유지들과 인맥이 있다며 위병소 통과를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대장과의 관계를 자랑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소연의 인매가 비틀려 올라갔다. 행패라니 제 발로 사자의 굴에 기어와서 지저대는 똥개군. 통과시켜. 연대장실로 오라고 해. 이소연은 다시 김태진의 연대장실로 돌아왔다. 김태진은 이미 헌병들에게 체포되어 구석에 꿇어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배가 산더미한 중년 남자가 씩씩대면서 들어왔다. 그가 바로 김태진의 손이처남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인 오 씨였다. 아니 매영 이게 무슨 꼴이야? 헌병들이 왜 있어?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오 사장이야. 이 지역 국회의원이랑 호 형제하는 사이. 오 사장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이소현을 발견하고 입을 다물었다. 흑투성이 전투복을 입은 여자가 자신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야? 넌 누구야? 여긴 연대장실인데 어디서 여자가 앉아? 이소연의 짧은 말에 오 사장이 움찔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내가 누군 줄 알고 꽝. 이소연이 앞에 탁자를 발로 걷어찼다. 무거운 나무 탁자가 날아가 오 사장의 무릎 앞에 떨어졌다. 707 시절 대테러 진압 훈련으로 다져진 발차기였다. 조금만 더 길었으면 오 사장의 정강이가 작살났을 것이다. 헉, 오 사장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나는 육군 중장 이소현이다. 매형인 김태진은 지금 횡령 및 직무유기로 구속되었다. 다음은 내 차례다. 즉 중장 오 사장의 눈이 김태진에게 향했다. 구석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매형의 모습이 그제야 들어왔다. 오 사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오 사장,
내가 납품한 돼지고기 유통기한이 얼마나 지났지? 아니 그게 보관상의 실수로 잠시 착오가. 착오. 내 부하 50명이 지금 응급실에 누워 있어. 그게 착오로 설명이 될 것 같나? 이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 사장에게 다가갔다. 군납 비리는 반역행위다. 적을 이롭게 하고 아군을 망치는 짓이지. 즉 너는 간첩과도 다름없다.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면 넌 즉결 처형감이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돈은 얼마든지 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봐주십시오. 오 사장이 이소연의 군화에 매달렸다. 돈? 그래 돈 좋지. 내 전 재산 압류 들어갈 거다. 그리고 네가 그동안 헤쳐먹은 돈 10원 한 장까지 다 토해내게 만들 거야. 세무조사, 검찰 수사, 그리고 군사재판까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옥을 맛보게 해주지. 이소연은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끌고 가 민간인이지만 군사시설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일단 영창에 가둬. 경찰 인계는 내일 아침에 한다. 오늘 밤은 저 쓰레기 같은 고기 냄새나 맡으면서 반성하게 해. 군단장님 잘못했습니다. 으악. 헌병들이 오 사장을 질질 끌고 나갔다. 연대장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이소연은 창밖을 응시하였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다. 부임 이틀 만에 대대장을 자르고 연대장을 구속하고 악덕업자를 잡아넣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다. 똑똑. 이대위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군단장님,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드셔야. 아니, 병사들이 굶고 있는데 나 혼자 먹을 순 없다. 취사장에 가서 라면이나 좀 끓여오라고 해. 대용량으로. 오늘 밤은 응급실 당직실에서 부하들과 함께 있겠다. 하지만 이건 명령이 아니다. 부탁이다. 나도 배가 고프고 내 새끼들도 배가 고파. 같이 먹자. 이대위는 잠시 멍하니 이소연을 바라보다가 힘차게 격려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을 끓여오겠습니다. 잠시 후 의무대 휴게실 커다란 솥뚜껑에 라면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상태가 호전된 병사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이소현은 단추를 풀어헤치고 직접 고기를 구웠다. 자, 어서들 먹어라. 야채는 내가 볶아줄 테니까. 군단장님 정말 드셔도 됩니까? 설마. 군단장님이 이런 눅눅한 튀김을. 병사들이 웅성댔다. 이 친구들아, 나 707 있을 때는 벌레도 잡아먹었어. 고기 식기 전에 얼른 담아. 이소연이 웃으며 병사의 그릇에 고기를 듬뿍 담아주었다. 병사들은 와그작 소리를 내며 고기를 씹기 시작했다. 그 든든한 육질이 지친 몸과 마음을 채워주었다. 이소연도 한 숟가락 입에 넣었다. 달고 쓴맛. 하지만 그 어떤 호텔 뷔페보다 맛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피는 것을 보며 이소연은 비로소 오늘 하루의 피로감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조직의 검은 비리는 생각보다 깊고 넓게 퍼져 있을지 모른다. 고기를 먹던 중 이소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육군 본부 감찰 참모장, 그녀의 동기자, 경쟁자인 인물이었다. 이소연입니다. 이 장군, 자네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국방부 쪽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지역 유지인 오 사장을 감방에 쳐넣다니 장관 비서실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외부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이소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가를 닦았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났다. 불만, 소란 피우는 범죄자 하나 치웠을 뿐이야. 그리고 장관이든 누구든 전화하라고 해. 내가 직접 받을 테니까. 이봐 이 장군, 적당히 해. 자네, 그러다 쫓겨날 수가 있어. 쫓겨날 각오 안 하고 여기 온 줄 알아? 내 부하들 건드리는 놈은 국방부 장관이 와도 안 봐줘. 끊어. 뚝. 이소현은 통화를 끊어버렸다. 주변의 병사들이 겁먹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통화 내용을 전부 다 들은 모양이었다. 이소연은 태연자약하게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뭐해? 고기 식는다.
어서 먹어. 내일은 할 일이 많아. 그녀의 담대한 말에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심해했다. 든든했다. 자신들의 곁에 아니 앞에는 거인 같은 지휘관이 지키고 있었다. 그날 밤 포천의 별빛들 아래 작은 막사 안에서는 늦은 밤까지 이야기꽃이 시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너머에는 더욱 강력한 비바람이 몰려오고 있음을 이소연은 예감하고 있었다. 이제 전쟁의 상대는 부대 내부의 비리를 넘어 정계의 검은 커넥션로 변질되려 하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포천의 안개가 사라지기도 전 군단 사령부의 아침은 적막강산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소연 중장의 집무실 휴대전화 소리에 의해 완전히 깨어났다. 우웅우웅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장부를 확인하던 이소연은 진동이 울리는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발신자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 혹은 국방장관의 고위비서관 이름이 번갈아가며 뜨고 있었다. 오 사장을 감방에 쳐넣은 지 고작 6시간 만이었다. 썩은 시체 냄새를 맡은 독수리 떼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이소연은 전화기를 드는 대신 호출벨을 눌러 부관 참모를 호출했다. 부관 참모 지금부터 내 승인 없이는 그 누구의 연락도 면회도 허용하지 않는다. 육군 작전사령관이 오셔도 내가 없다고만 전해. 예. 하지만 군단장님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연락이 조사 오라고 해. 들어오라고 전해. 단 그들이 내 방 문턱을 넘으려면 목숨을 걸어야만 할 거야. 이소현은 통신을 끊고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댔다. 책상 위에는 김태진 연대장이 은폐했던 비밀장부의 사본과 오 사장의 뇌물 리스트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단순히 썩은 돼지고기 비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몸통의 꼴이었다. 식료 무기부속품 심지어 활동비까지. 김태진과 오 사장은 국방 예산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의 종착은 위로 더 위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도 없이 활짝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군단 참모장인 하준장이었다. 그는 창백이 된 얼굴로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군단장님,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신 겁니까? 오 사장을 지금 석방해야 합니다. 이소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겁게 일갈했다. 허락도 없이 들어오는 게 이 부대 규율인가? 참모장 지금 규율 따질 때가 아닙니다. 오 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 빼기 누가 있는지 모르세요? 군단장님 이러다가 우리 부대 전체가 박살납니다. 하준장은 조급하게 책상 앞으로 달려와 이소연이 보고 있던 문서를 뺏으려 했다. 그 순간 이소연의 손이 하준장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707 시절 대테러 작전을 위해 수만 번 연습했던 실전 제압술이었다. 컥! 하준장이 신음을 흘리며 바닥을 굴았다. 이소연은 자리에서 서서히 일어나 그를 노려다보았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라. 손가락이 날아가는 수가 있어. 이소연은 잡고 있던 멱살을 거칠게 밀어버렸다. 하준장은 구겨진 옷깃을 부여잡고 뒤로 도망쳤다. 그의 눈에 공포심과 살기가 서렸다. 군단장님, 후회하게 되십니다. 서로가 편한 길 가시지요? 이번 거는 오 사장한테 주의 정도만 주고 김태진 연대장은 보직 해임시키는 걸로 종결짓겠소. 본인이 윗선엔 아주 잘 둘러대 놓겠습니다. 하준장이 뱉은 그 말들은 달콤한 독배와 같았다. 대충 눈 감아버리면 본인도 살고 부대도 평온해질 것이 분명했다. 그렇지만 소현의 머리엔 며칠 전 썩은 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 뒹구는 병사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편한 게 좋은 거라. 그 편하다는 놈의 기준이 뭐냐. 너희들 뒷돈이 짭짤해지는 거 아니면 승진에 지장 안 주려는 거. 소연이 서랍 속의 서류를 꺼내 하준장의 눈알 앞에 집어던졌다. 이 서류 너의 승인날이니 박혀있더군. 부대 증축 공사비 5억 원. 실제론 삽질 한 번 한 적 없고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공사. 이 돈 어디다 썼나? 하준장의 눈시울이 급격히 떨려왔다. 저건 관습이었습니다. 선임 지휘관 때부터 해오던 관습. 횡령지를 관습이라고 부르는 건 도둑놈들이나 하는 말이야. 너는 계급 달린 도둑인가?
소연은 야상을 걸쳐 입으며 권총을 찼다. 나와. 내 발로 직접 찾아가 봐야겠어. 헉, 어디를 가시려는 것입니까? 오 사장의 창고. 그자가 납품한다는 유기농 식자재가 도대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내 눈으로 확실히 봐야겠다. 소연은 부관을 뿌리치고 집무실을 나갔다. 복도에는 벌써 낌새를 채고 몰려온 장교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었다. 소연은 그들을 제치고 바로 관용 차량에 탔다. 밟아라. 포천구석 오 사장의 물류 창고로 운전병이 겁먹은 목소리로 복창하고 핸들을 꺾었다. 차가 정문을 빠져나가자마자 기다린 듯 검은 승합차 2대가 소연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백미러로 그놈들을 확인한 소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흘렀다. 하이에나들이 냄새를 맡았군. 떼어내지 말고 그냥 둬라. 호랑이 굴이 어딘지 구경시켜줄 테니. 포천의 인적 드문 국도 옆 낡은 판넬들이 널려 있는 공터에 차가 정차했다. 이름도 없는 낡은 창고였다. 장부상으로는 최신식 냉장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유통 허브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상은 고물상이나 마찬가지였다. 소연이 문을 열고 내리자 입구를 지키고 서던 덩치 큰 녀석들이 길을 가로막았다. 살벌한 표정의 놈들은 민간인이 아닌 조폭 똘마니들이었다. 여긴 개인 땅입니다. 할 말 없으면 가시오. 대장처럼 보이는 놈이 침을 뱉으며 말했다. 소연은 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철제 문을 가리켰다. 이 여자가 돌았나? 여기가 누굴 땅인데? 반말치거리야. 녀석이 소연의 멱살을 잡으려 팔을 뻗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소연의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놈의 급소를 강타했다. 녀석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처박혔다. 숨이 안 쉬어 바닥을 구르는 놈을 보며 나머지 양아치들이 뒷걸음질 쳤다. 나는 대한민국 투스타 장군이다. 작전구역 안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항명하고 위협을 가하는 짓은 즉결 심판감이다. 더 맞고 싶으면 와라. 소연의 살기에 쫄은 조폭들이 살금살금 도망치듯 빠졌다. 소연은 기절한 녀석의 주머니에서 열쇠 뭉치를 꺼내 잠금 장치를 풀었다. 쾅! 대문이 열리자 썩은 악취가 뿜어져 나왔다. 시궁창 냄새와 상한 식자재 쓰레기 악취가 진동했다. 소연은 옷소매로 입을 막고 내부로 진입했다. 창고 안은 엉망이었다. 냉각 장치는 멈춘 지 한참 되어 보였고 구석에는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다. 유통기한이 한참은 지난 라면 상자들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고 1등급 유구라는 딱지가 붙은 상자 속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뒷고기들이 썩어 핏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이걸 내 부하들에게 먹였다고? 소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간접 살인이었다. 조국을 믿고 아들을 보낸 가족들에 대한 기만이요. 젊음을 바쳐 국가를 수호하는 장병들에 대한 큰 능욕이었다. 소연은 스마트폰을 켜서 증거를 모조리 찍었다. 그러다 벽 쪽에 숨겨진 소형 금고를 찾아냈다. 감이 왔다. 저 속에 비밀 장부가 숨어 있을 거다. 소연이 금고를 열려는 찰나 창고 밖에서 타이어 긁는 소리가 들렸다. 방금 따라붙은 검은 승용차들이었다. 차에서 내린 놈은 정장을 입은 깍두기들과 의외로 헌병대 헬멧을 쓴 군인들이었다. 그렇지만 걔들은 사단 소속 헌병이 아니었다. 중앙부처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들이었다. 이소연 장군님 맞습니까? 수사장교가 인사도 없이 건방지게 물었다. 맞는데 국방부 검찰단에서 왔습니다. 이소연 장군님을 월권행위 및 민간인 불법 폭행 혐의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소연은 금고 앞에 얼어붙었다. 올게 왔다. 놈들은 증거를 없애고 본인을 묻어버리기 위해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 체포라. 타이밍이 아주 예술이네. 내가 이 난지도를 찾아내자마자 등장하시다니. 딴소리 필요 없습니다. 즉시 헌병들이 소연을 둘러쌌다. 조폭들도 킬킬대며 그 뒤를 막았다. 절체절명이다. 그러나 소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통신기를 잡았다. 작전과 나오라. 치지직. 넷. 사령관님 작전과장입니다.
현 시간부로 양주 보급 창고 위치로 특수임무대 급파하고 헬기 2를 보낸다. 완전 군장 30명. 실탄 허용한다. 헌병 대위의 표정이 흑빛이 되었다. 사령관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희는 본부 측의 지시를 따르고 상급부대 내 관할 지역 안에서 내 승인 없이 움직이는 놈들은 없다. 니들이 경찰이건 뭐건 내 눈엔 총 든 범죄자들과 똑같아 보인다. 이소연은 궤짝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딱 10분. 내 병력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사라지든가 아니면 나랑 같이 여기서 지옥을 보든가. 쿡쿡쿵. 하늘에서 헬기 로터 돌아가는 소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특전사 출신 지휘관의 부름에 사단 최강의 요원들이 바람처럼 달려오고 있었다. 이소현은 헌병 대위를 보며 씩 웃었다. 봤지? 내 부하들은 상한 음식을 먹고도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니들은 비싼 밥 처먹고 뭐 했냐? 헬기 로프를 타고 진입한 특수 임무대원들이 현장을 완벽히 포위했다. 본부 소속 헌병들과 조폭 용역들은 지면에 엎드려 포박을 당했다. 이소연은 현장 내의 모든 서류들을 챙기고 금고를 크레인으로 헬기에 매달아 부대로 회항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부대 내에 복귀하자마자 참모 총장이 스마트폰을 들고 달려왔다. 사령관님, 비상났습니다. 여론창이 뒤집혔습니다. 액정에는 선동적인 헤드라인 뉴스들이 가득 차 있었다. 특종 여성 사령관 임명 직후 하극상 및 월권 논란. 속보 민간인 사업가 납치 감금 및 협박. 내가 곧 법이다 발언 충격. 칼럼 군 조직 내 여성 지휘관 자질 검증 필요한가? 막강한 공권력 남용하는 여장군. 악의적으로 조작된 영상도 퍼져나갔다. 지난 훈련 도중에 최영호 중령에게 기합을 주는 부분만 교묘하게 편집해 마치 아무 까닭 없이 부하를 핍박하는 사이코패스 지휘관처럼 왜곡되어 있었다. 오 사장과 김태진의 윗선들이 여론 공작을 시도한 셈이다. 게시판 창은 정말 혀를 찰 수밖에 없을 만큼 욕설이 가득했다. 제정신 아니네 군대가 놀이터냐? 즉시 파면해라. 이소현은 휴대폰을 엎어두고 창 너머를 응시했다. 운동장에는 대원들이 여기저기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걔들도 기사를 본 게 확실했다. 기사 막지 마라. 반응도 끄지 마. 그냥 둬. 그치만 사령관님 이렇게 가면 마녀 사냥을 당하십니다. 반박 보도라도 해야. 진짜는 입이 길지 않은 법이다. 당장 내가 말해봤자 핑계로밖에 안 보일 거야. 이소연은 지휘관 책상 의자에 기대 눈을 붙였다. 주위가 적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다. 의지한 군대는 썩었고 민심은 등을 졌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안에는 딱 하나의 확신이 있었다. 바로 그녀와 같이 백헤러임해를 행군한 그 전우들이었다. 당일 저녁 역전은 엉뚱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밀리터리 게시판에 글 하나가 등록됐다. 제목, 현재 뉴스에 뜨는 사이코 사령관 진실 깐다. 작성자는 본인을 훈련에 동참했던 일반 병사라고 밝히며 본인의 해진 군화와 상처 입은 발 사진을 첨부했다. 전부 기사 보고 욕하는데 난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 사령관님 또라이 맞다. 근데 니들이 상상하는 그런 또라이가 아니다. 계급장 떼고 우리와 함께 100km 주파했다. 나 뛰다가 처졌을 때 내 짐을 들어준 게 저 사령관님이다. 뉴스에 뜬 간부 기합 사건. 그 간부가 우리 보고 개새끼라 욕하고 성추행하고 아픈 애들 발로 깔 때 사령관님이 나서서 박살낸 거다. 오늘 점심 상한 고기 납품한 사장 잡아서 감방 보내고 우리 보고 미안하다며 라면 끓여주신 분이다. 제발 뭣도 모르면서 까지 마라. 우리 사령관님 건드리면 우리 부대 병사들 싹 다 들고 일어난다. 이 글은 삽시간에 조회수 수십만 회를 찍으며 퍼져나갔다. 그러자 댓글에 다른 간증들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나도 거기 있었음. 훈련 때 내 물통에 물 채워주신 분이 사령관님이었음. 우리 부대 취사병인데 어제 사령관님이 직접 오셔서 상한 고기 싹 폐기하라고 하심. 진짜 눈물 날 뻔. 야, 특전사 출신이라며? 어쩐지 눈빛이 장난 아니더라.
병사들의 가슴 깊은 고백은 그 어떤 반박 자료보다 강력했다. 민심의 흐름이 한순간에 바뀌었다. 꼰대 여장군은 한순간에 참된 군인 다크 히어로로 칭송받기 시작했다. 판세가 뒤집히자 이소연은 복수의 칼을 들었다. 그녀는 금고에서 찾아낸 비리 장부와 창고에서 찍은 상한 식자재 사진을 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메라 불빛이 쏟아지는 단상 위 이소연은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섰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장병 부모님 여러분, 저는 오늘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소연은 작성해온 대본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렌즈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먹어야 했던 급식입니다. 그리고 이 장부가 그 식대비를 횡령해 배를 채운 자들의 증거입니다. 이소연이 장부를 들어 보이자 장내가 소란해졌다. 나를 모함하는 자들에게 고한다. 감추려 했던 너희의 추악한 비밀은 다 드러났다. 더 이상 피할 곳은 없다. 군복을 내놓을 각오를 해라. 내 모든 걸 걸고 내 사람들을 내가 지켜낼 것이다.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국방부 홈페이지는 마비될 만큼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쳤다. 국방부 장관은 즉각 특임 수사팀을 발족시켰고 검찰은 군납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김태진 연대장과 오 사장은 법정 구속됐으며 하준장 또한 불법 자금 수수죄로 체포되었다. 그들을 비호하던 상급 부대의 고위 장교들도 줄줄이 옷을 벗어야 했다. 일주일 뒤 연병장 단상에 소연이 다시 부대원들 앞에 섰다. 땀에 젖은 전투복 대신 정갈한 정복 모습이었다. 그러나 병사들은 느낄 수 있었다. 저 단정한 제복 속에는 상처투성이 몸과 그들과 함께 구르며 흘린 피땀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병사들 소연의 음성이 확성기를 통해 널리 퍼져나갔다. 우리는 지난주 적군보다 더 위협적인 내부의 악과 맞섰다. 마침내 이겼다. 이 영광은 내 몫이 아니다. 방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정의를 외쳐준 바로 너희들의 몫이다. 와, 부대원들의 환호가 허공을 갈랐다. 강요에 의해 질러대는 고함이 아니었다. 참된 지휘관을 얻은 환희, 그리고 진실이 이겼다는 희열이 담긴 감동의 절규였다. 소연은 연단 밑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맨 앞열에 서 있는 병사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았다. 훈련 중 낙오했던 이등병, 야식을 즐겨 먹던 상병, 커뮤니티에 글을 썼던 병장. 수고했다. 자네들이 나를 살렸다. 지휘관의 진심 어린 위로에 병사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부대의 공기는 180도 달라졌다. 상한 부식은 폐기되고 질 좋은 식자재가 공급됐다. 오래된 장비는 신형으로 지급되었다. 전시 행정적인 훈련은 없어지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이 정착되었다. 소연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생기 넘치는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그때 참모장이 차를 들고 들어왔다. 장군님, 이만 눈 좀 붙이시죠? 며칠 밤을 꼬박 새우셨잖습니까? 소연은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옅게 웃었다. 아직 멈출 때가 안 됐어. 지금은 단지 썩은 뿌리를 캔 것뿐이야. 흙을 고르고 새싹을 틔워야지. 그녀의 눈길은 부대 울타리 너머 먼 산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 일로 인해 그녀는 수많은 정적을 양산했다. 군의 비리 집단은 잠시 엎드려 있을 뿐 언제 다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 그러나 소연은 겁내지 않았다. 그녀의 뒤편엔 수많은 믿음직한 지원군이 버티고 있었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핫라인이 요란하게 울렸다. 이번엔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다. 청와대 안보실 직통 번호였다. 소연은 잠시 벨소리를 듣다가 침착하게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육군 중장 이소연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용건은 가볍지 않았다. 이 장군님, VIP께서 이번 사건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호출하실 겁니다.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었다. 일선 지휘관을 넘어선 거대한 폭풍이 그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소연은 전화기를 힘주어 잡았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답변은 간결했지만 그 속엔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투지가 서려 있었다. 707의 신화 이소연. 그녀의 전투는 이제 겨우 시작된 셈이었다.
청와대 비서실의 연락은 뜻밖의 제안이었다. 정치권의 견제가 있을 거란 추측과 다르게 군 조직은 이소연의 혁신적인 조치를 놓고 양분되어 있었다. 그녀를 우상화하는 신진 장교들과 그녀를 제거 대상으로 보는 구시대 장성들. 요구사항은 명료했다. 자질을 증명할 것. 단순히 부하들의 환심을 사는 인기관리 말고 진짜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실력을 보여달라는 뜻이었다. 육보는 계획에 없던 대규모 쌍방교전 훈련을 하달했다. 대항군은 육군에서 제일 폐쇄적이나 전투력은 최강이라 불리는 제3군단. 사령관은 이소연의 군 선배이면서 육사 성골 엘리트 길만 걸어온 류동혁 중장이었다. 작전 지역은 강원도 인제에서 포천으로 이어지는 험준한 산지. 훈련 2일차. 전황은 이소연의 부대에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지휘 통제실. 대형 상황판 위로 적색 마커가 아군 방어선을 깊게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현황 브리핑에 소연이 팔짱을 끼고 상황판을 쏘아보며 말했다. 작전 과장이 사색이 되어 보고했다. 류동혁 중장 측 제3군단이 아군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아군 예하 부대들과 연락이 끊긴 지 벌써 수시간째입니다. 게다가 주요 보급로마다 적군이 매복 중이라 식수와 연료 지원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현 상태라면 6시간 내에 전멸 판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통신망 마비와 보급선 봉쇄. 정석적인 작전이었으나 적의 기동이 비상식적으로 신속했다. 흡사 아군의 작전 기동로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는 듯했다. 기이하네. 우리가 예비 루트로 확보한 임도는 지도상에 없는 길이야. 헌데 그 지점에 정확히 매복조가 깔려 있었다고? 그게 첩보에 따르면 류동혁 중장 쪽에서 민간 드론팀을 사서 사전에 지형을 스캔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통신 보안 규정 위반이야. 허가 없는 외부망을 훈련에 끌어들이는 건 반칙이지. 소연이 코웃음을 터뜨렸다. 류동혁, 그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영혼까지 팔아치울 수도 있는 위인이었다. 아마도 이소연이라는 굴러온 돌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꼴을 못 봐주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지휘소는 아수라장이었다. 연락이 두절되어 예하부대의 지시를 내릴 수도 없었고 식량이 끊겼으니 부대원들이 무너질 것이 뻔했다. 교과서적인 패배의 수순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냉정했다. 그녀는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지도 위에 내려놓았다. 작전 과장. 자네가 지금부턴 대리를 맡아 방어 위주로 대응하고 끝까지 버텨봐라. 넷. 군단장님은 어디 가십니까? 소연은 벽에 기대어 놓았던 개인 화기를 점검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예비용 탄창 뭉치를 꺼내 챙겼다. 연락이 안 닿으면 직접 가서 전하면 되고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내가 직접 뛴다. 사령관님이 직접 말입니까? 무모합니다. 통제관들에게 포착되면 지휘관 전사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경 꺼. 내 목을 치려면 저쪽도 사령관급은 나와야 할 테니까. 특전사 시절 나는 전자장비 따위는 믿지 않았어. 오직 내 몸과 총만 믿었지. 소연은 최정예 특공대원 5명만을 인솔하고 지휘소 벙커를 빠져나왔다. 칠흑이 짙게 깔린 숲속. 그녀는 전술 차량 대신 산악용 사륜차를 선택했다. 타겟은 적의 전파 방해 차량이다. 좌표는 35고지 언덕 너머. 적들은 우리가 꼼짝없이 참호에 숨어 있을 거라고 착각할 거야. 그 허점을 노린다. 소현과 특공대는 어둠을 뚫고 가파른 산길을 주파했다. 나무와 바위 사이를 위태롭게 스쳐 지나가는 기술은 묘기에 가까웠다. 35고지 근처. 소현은 장비를 수풀에 감추고 도보로 접근했다. 발소리조차 지운 잠입. 낙엽 한 장 밟지 않는 그녀의 몸놀림에 부하 대원들조차 혀를 내둘렀다. 짐작대로였다. 능선 아래 깊숙한 곳에 류동혁 부대의 전자전 수행 차량이 숨어 있었다. 주위에는 초병들이 순찰하고 있었지만 다 이겼다는 생각에 기강이 해이해져 있었다. 놈들은 초코바를 씹으며 낄낄대고 있었다. 야, 이소연이 그 여자 거품 아니었냐? 통신망 좀 막았다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내 말이 말이다.
여자가 사령관은 무슨 집에 가서 애나 보지? 숨어서 듣고 있던 중대장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당장이라도 달려 나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소연은 눈을 맞춰 그를 진정시켰다. 그녀의 눈동자는 고요했지만 그 심연 속에서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각자 위치로 신호하면 급습한다. 총은 쓰지 않는다. 격투로 소리 없이 기절시킨다. 소연이 손가락을 3개 폈다. 둘, 하나, 셋. 어둠 속에서 5개의 그림자가 쏟아져 나갔다. 소연은 가장 먼저 통신 트럭 앞을 지키던 보초병의 뒤를 노렸다. 헉! 보초병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소연의 팔이 그의 목을 조였다. 깔끔한 제압. 병사는 몇 초 만에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동시에 특공대원들도 나머지 보초병들을 순식간에 처리했다. 소연은 통신 트럭 문을 거칠게 열었다. 안에서 헤드셋을 끼고 노가리 까던 통신 장교가 화들짝 놀라 뒤를 쳐다보았다. 누구? 이소연 중장님. 통신 장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적의 사령관이 그것도 최전방도 아닌 적진 한가운데 본진에 나타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너희들이 쓰는 그 주파수 불법 해킹 장비지. 상용 주파수 대여까지 훔쳐다 쓰는 건 반칙인데 말이야. 소연은 장교가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겨내고 통신 서버에 전원을 내려버렸다. 상황 종료다. 류동혁 중장에게 말해 꼼수를 쓰려면 완벽하게 하라고. 그때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류동혁 중장이었다. 야, 통신반. 왜 갑자기 먹통이 풀렸어? 이소연 부대 통신이 정상화됐다는 보고가 올라오잖아. 소연은 통신 장교의 마이크를 잡아들었다. 류동혁 선배님 접니다. 이소연. 무전기 너머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이소연, 내가 왜 거기 있어? 거긴 내 본진인데. 선배님이 제 구역에 불법 정찰 보내셨길래 저는 선배님 안방에 직접 놀러 왔습니다. 교란 차량은 제가 확보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한판 붙어보시죠. 소연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차량을 나갔다. 전파 방해가 사라지자 소연의 부대 통신망이 순식간에 살아났다. 전 부대 역공 개시. 적은 지금 혼란에 빠졌다. 보급로에 숨어있는 적의 좌표 찍어 전송한다. 포위 격파해. 소연의 명령이 전 예하부대에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사령관이 홀로 적진에 들어가 교란책을 부쉈다는 소식은 아군의 투지에 기름을 부었다. 사령관님이 적진을 부수셨다. 쓸어버려. 승기는 순식간에 넘어왔다. 당황한 류동혁의 부대는 갈팡질팡하다가 모조리 제압당했다. 해가 떴을 때 승리의 깃발은 이소연의 진지 위에 펄럭이고 있었다. 훈련 종료 후 강평장 류동혁 중장은 상기된 얼굴로 식거리고 있었다. 이건 억지야. 사령관이 지휘소를 비우고 독단 행동을 하는 게 말이 돼? 통제관들이 곤란해하며 서로 시선을 피했다. 그때 이소연이 피투성이가 된 전투복을 털며 앞으로 나섰다. 전쟁의 규칙은 어디 있습니까? 적이 내 목을 조르는데 얌전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게 지휘관입니까? 게다가 선배님. 이소연은 류동혁의 품속 안에 있던 불법 도청 장치 사용 정황 문건을 꺼내었다. 이거 사령부에 찌르면은 선배님 별 하나 날아가실 텐데. 제가 요번엔 그냥 봐드려 드리겠습니다. 전우로서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류동혁은 할 말을 잃었다. 확실한 물증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다. 그는 화를 삼키며 고개를 돌렸다. 근처에 있던 타부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이소연을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탁상공론 장군이 아니었다. 영웅이었다.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여제. 그것이 이소연의 새로운 이명이 되었다. 그러나 승리의 감격을 즐겨볼 틈도 없이 진짜 재앙은 자연의 재해와 함께 들이닥쳤다. 훈련의 열기가 다 식기도 전인 금일 오후 포천 지역의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와중에 돌풍을 타고 독한 탄 냄새가 군단 사령부까지 밀려왔다. 사령관님 위급 상황입니다. 훈련장 주변 백운산 기젬에서 대형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통제실 화면 속에는 화염이 산등성이를 다 태워버린 장면이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돌풍을 타고 화재는 손 쓸 수도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우려는 그 화마가 덮칠 곳에 마을이 위치해 있다는 점이었다. 소방 헬기는 강풍 탓으로 출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상 진압 요원만으로는 힘에 겹습니다. 화세가 너무 강합니다. 이소연은 주저하지 않았다. 전 부대 산불 진압 현장에 투입한다. 훈련용 무장 해제하고 등짐 펌프와 나 챙겨 작전명은 민간 수호다. 병사들은 힘겨워했다. 며칠간의 힘든 훈련으로 몸이 파김치처럼 됐다. 그러나 사령관의 지시에 그들은 다시 군장을 착용했다. 이소연이 지휘하는 부대였기 때문이다. 현장은 생지옥이었다. 검은 매연이 하늘을 가려서 낮이었음도 밤처럼 캄캄했다. 뜨거운 화기가 살갗을 녹일 듯이 덮쳐왔다. 쫄지들 마라. 바람을 피해서 저지선을 형성한다. 마을 쪽으로 불이 번져오지 못하게 방어선을 만들어. 이소연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맨선 두서 화마와 섰다. 그녀가 먼저 삽자루 들고 흙더미 퍼내면서 방화선을 갖추자 병사들도 기운을 내어 불로 달려들었다. 그때였다. 동네 이장이 소리치며 달려왔다. 장군님, 장군님, 저기 산허리에 낡은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다리가 불편한 노모가 혼자 계십니다. 아직 피신을 못 하셨어요. 이장이 가리킨 곳은 이미 화마에 갇혀버려 고립된 구역이었다. 구조대원들조차 구조를 포기한 위험구역이었다. 내가 갑니다. 사령관님,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부관과 참모들이 결사적으로 말렸다. 이소연은 그들의 팔을 뿌리쳤다. 시민이 저 안에 있다. 군인이 시민을 외면하면 그게 군대인가? 이소연은 물을 잔뜩 뿌린 모포를 뒤집어 쓰고 화염 속으로 달려들었다. 매서운 열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다. 시야는 매연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특수특공대 시절 감각으로 방향을 잡았다. 우르르쾅 타오르는 거목들의 비명소리 틈으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낡은 집은 이미 반쯤 주저앉아 버리고 있었다. 마당에는 불탄 기와장들이 무너져 내려앉았다. 할머니 계십니까? 이소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방 안구석 매연에 질식해 누워만 있는 노인의 형체가 보였다. 이소연은 당장 자신의 마스크를 벗어 노인에게 씌웠다. 할머니, 정신 드세요? 제가 왔습니다. 노인은 간신히 눈을 떴다. 땀범벅이에 그을음이 묻은 낯선 군인의 얼굴. 아이고, 군인 양반. 나 같은 노친네가 뭐라고? 말씀 마십시오.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이소연은 노인을 업었다. 40kg도 나가지 않을 만큼 여윈 몸이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지옥이었다. 들어올 때보다 불길이 더 빨라져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집의 지지대가 무너지며 입구를 막아버렸다. 쾅 불붙은 나무 기둥이 이소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뒤로 돌아갈 길도 없었다. 갇혔다. 이소연은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업고 있던 노인을 잠시 안전한 구석에 내려놓고 무너진 기둥을 째려보았다. 맨손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뜨겁고 무거웠다. 그녀는 주위를 살폈다. 무너진 벽돌 무더기 틈새에 쇠 파이프 하나가 보였다. 지렛대 원리. 그녀는 파이프를 기둥 밑에 끼워 넣었다. 얍. 이소연이 단전에서부터 괴력을 끌어올렸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손바닥살이 타 들어가는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등 뒤에 떨고 있는 약자가 있었다. 끙. 미동도 하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기둥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지금입니다. 할머니 기어서 나가세요.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틈새로 기어나갔다. 이소연도 그 뒤를 따라 빠져나오는 순간 콰광하고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간발에 차였. 집 밖으로 나오자 멀리서 병사들이 물을 뿌리며 길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사령관님이다. 사령관님이 살아계신다. 대원들이 소리치며 뛰어왔다. 이소연은 노인을 보호하며 평지 쪽으로 내려왔다. 그녀의 전투복은 불에 타버려 걸레가 되어 있었고 안면과 팔은 화상으로 붉게 부어 올랐다. 노인은 구급차에 올라타면서 이소연의 팔을 잡고 있었다.
구겨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녹아버린 사탕 한 알이었다. 감사. 진짜 감사. 이 큰 도움을 무엇으로 갚으리 소연은 그 사탕을 쥐어들고 환하게 웃었다. 무탈하게 오래 사시는 게 은혜 갚는 겁니다. 어르신 화제는 다음 날 아침이 지나서야 완전히 진압되었다. 부대는 숯덩어리가 되었지만 모두의 눈은 어느 때보다 강렬히 빛났다. 인근 주민들이 부대 입구로 찾아왔다. 트럭 한가득 옥수수, 감자, 시원한 음료를 싣고 서였다. 군인 양반네들, 아니 군인 자식들아, 고맙다. 자네가 우리 마을 지켰다. 할머니들은 대원들의 팔을 잡고 울었고 대원들은 민망한 듯 뒷머리를 만져댔다. 이소연은 그 광경을 뒤에서 바라보며 컵에 든 음료를 마셨다. 달달하고 차가웠다. 답답했던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때 참모가 다가왔다. 사령관님, 진료 받으셔야 합니다. 손에 상처가 큽니다. 됐어. 영광이라 생각하지 뭐. 이소연은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그러나 참모의 얼굴은 굳어갔다. 게다가 본부석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 육군 본부에서 또 검열이라도 나왔나?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허나 낌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소연은 지휘 통제 천막으로 갔다. 안쪽에는 깨끗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소연을 보자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지만 속 눈빛은 얼음처럼 서늘했다. 이소연 중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로펌 태산의 변호사 신현석입니다. 로펌 태산 최고의 위력을 지닌 법률회사, 그들이 어찌 최전방 부대까지 찾아왔을까? 무슨 용건요? 변호사는 누런 봉투 한 장을 건네주었다. 김태진 전 연대장과 오 사장의 사건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아울러 본 문서는 이소연 중장님을 향한 소장입니다. 소장요? 예. 권력 남용과 폭력 또한 예전 707 시절 작전간 발생한 민간인 사상에 관한 피해 보상 청구입니다. 이소연의 눈시울이 떨려왔다. 707 시절의 임무는 전부 보안 사항이었다. 하지만 일반인이 그걸 어찌 파악하고 소송을 건단 말인가? 아시겠지요? 10년 전 소말리아 파병 작전. 당시 중장님의 실책으로 사망한 인질의 유가족들이 저의 의뢰인입니다. 그 일은 이소연의 마음 안에 숨겨둔 제일 슬픈 기억이었다. 훌륭했던 그녀의 커리어 중 유일한 과오. 아니, 과오가 아니라 뼈에 사무친 아픔이었다. 놈들은 이소연을 주저앉히려 그녀의 가장 약한 약점을 파헤쳐서 흉기로써 들고 나온 것이다. 더럽군요. 내 부하들을 공격하는 걸로 안 통하니 이제와 옛날 일까지 들추나? 법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대비 철저히 하셔야 할 겁니다. 근본에는 민심도 도와주지 못할 테니까요. 변호사가 야비한 웃음을 흘리고 막사를 나갔다. 이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잡았다. 화마 앞에서도 겁먹지 않았던 그녀였으나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자 등줄기 오싹해졌다. 허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천막 밖에서는 대원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가 살려낸 그녀를 살려줄 사람들. 이소연은 봉투를 책상 위로 던졌다. 좋아, 어디 한번 덤벼봐라. 옛날엔 내가 부족했을지 몰라도 현재의 나는 안 진다. 그녀의 눈에 또 다시 열정이 불타올랐다. 이번 승부는 법정이었다. 그리고 그곳 역시 그녀에게는 또 다른 전장이었다. 군사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소연 중장에 관한 직권 남용 겸 과거 작전과실 치사 혐의에 관한 첫 재판이었다. 피고석에 자리한 이소연은 예복을 갖춰 입었다. 흉곽에 부착된 다수의 메달과 표식들이 실내 등불 밑에 빛났다. 허나 군중들의 눈길은 그녀의 빛나는 이력이 아닌 원고 측 변호석에 앉아있는 태산 로펌의 신현석 변호사에게 집중해 있었다. 신현석은 참 여유로웠다. 그는 빔 스크린을 켜고 선명한 사진 한 장을 띄웠다. 10년 전 소말리아 해역에서 화염에 휩싸인 어선의 사진이었다. 재판장님, 10년 전 피고인은 707 팀장으로서 작전을 통솔했습니다. 당시 인질 확보 과정에서 과격한 진입 지시를 내려 민간 한 명이 숨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작전간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 말했으나 이는 분명한 지위 태만이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방청객이 동요하였다. 기자들이 키보드 자판을 입력하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렸다. 또한 현재 피고인은 그 파괴적인 본성을 고치지 못하고 선량한 사업가와 부하 장교들을 구속하고 가격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입니까? 피고인은 영웅이 아닙니다. 계급장 뒤에 숨은 통제불능의 악당일 뿐입니다. 신현석의 주장은 교묘했다. 그는 김태진과 오 사장이 저지른 죄악은 쏙 빼놓고 이소현이 행사한 폭력과 고압적인 태도만을 강조했다. 민심은 벌써 이소현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판사가 이소현을 쳐다보았다. 피고인 최후 변론하겠습니까? 이소현은 무겁게 입을 떼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검사 측의 주장처럼 10년 전 우리 팀은 인질 구출 작전에서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짊어진 영원한 멍해이자 고통입니다. 혐의를 시인하나요? 신현석이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그러나 이소연은 단호히 대답했다. 희생이 저의 독단적인 명령 탓이라는 억측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유족들이 저를 고발했다는 그 말도 도저히 믿기 힘듭니다. 증거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유족 날인이 선명한 종이가 안 보입니까? 신현석이 문서를 흔들며 따졌다. 순간 이소연이 방청석의 끝자락을 가리켰다. 그렇다면 실제 유족분들께 직접 확인하시죠. 좌중의 눈이 뒤편에 쏠렸다. 거기엔 휠체어에 앉은 백발 할머니와 그녀를 돕고 서 있는 중년 부인이 자리에 있었다. 10년 전 희생된 청년의 모친과 누이였다. 신현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놈은 확실히 유족과의 접촉을 막으려 수를 썼었다. 돈으로 매수하고 이소연이 그들과 소통 못하게 방해했었다. 하지만 저들이 도대체 어찌 출석했단 건가? 이소현은 어젯밤 옛 특수부대원을 소집해 유가족을 수소문했었다.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며 그날의 상황을 알렸었다. 판사는 증언대로 유가족을 호출했다. 노파는 앙상한 손으로 마이크를 쥐었다. 노인의 눈은 신현석 변호사를 보며 적개심에 이글거리고 있었다. 재판장님, 저 변호사란 놈이 우릴 찾아와 말했소. 이소연이 내 자식을 해친 원수이니 고발장에 지장만 찍어주면 한을 풀어주고 위로금도 받게 해주겠다고 꼬드겼소. 우린 정말 그런 줄 알았소. 그러자 노파는 품속에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피와 그을음이 묻어난 종이었다. 어제 이 장군이 이걸 건넸소. 제 자식이 숨지기 직전에 남긴 글이라 합디다. 그리고 이걸 보여줬소. 노인이 손끝으로 이소연을 지목했다. 이소연은 묵묵히 입고 있던 정복상의 단추를 끌렀다. 이윽고 셔츠 깃을 내려 왼쪽 빗장뼈 부근을 보여줬다. 그 살에는 징그러울 만큼 깊게 파인 상처가 있었다. 총상이었다. 장내의 침묵이 감돌았다. 제 자식을 겨누고 날아든 흉탄을 이 장군이 몸을 던져 대신 맞았다고 들었소. 그 덕에 우리 애는 유언이라도 남길 틈을 얻었고 이 장군은 그 상처로 쓰러져 아이를 끝까지 구하지 못했다며 10년을 죄인 마냥 숨죽여 살았다고 노파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내 자식 목숨으로 이 속 챙기려는 자들은 저것들이야. 이 장군은 우리 은인이야. 노파가 지팡이를 들어 신현석 쪽으로 내리쳤다. 법정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신현석은 당황해 가방을 챙겨 달아나려 했다. 서라. 이소연이 피고석 난간을 뛰어넘어 신현석의 길을 가로막았다. 법원 경위들이 급히 뛰어왔으나 그녀의 위압감에 밀려 주춤했다. 법을 악용해서 진실을 묻고 유가족의 슬픔을 미끼로 돈놀이를 해. 너네가 쓰레기보다 더 썩었네. 비켜라, 난 변호사다. 법정 모독죄로. 법정 모독? 신성한 재판의 위증을 사주하고 사기를 친 건 너다. 신현석 너를 위증 교사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를 요청하겠다. 객석에 앉아있던 헌병대 수사관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일어섰다. 이소연은 이미 재판 전에 핵심 증거를 확보해 헌병대와 협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갑이 신현석의 양손에 채워졌다. 그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발악했다.
이건 모함이다. 두고 봐. 태산이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하지만 그의 고함은 헛되었다. 진실 앞에서 김한은 힘을 잃었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알렸다가 지체 없이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소현에 대한 모든 공소 사실을 기각한다. 아울러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변호인 측과 그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쾅쾅쾅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소연은 유가족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노파는 투박한 손으로 이소연의 상처 부위를 옷 위로 어루만졌다. 아니요, 살아줘서 고맙소. 우리 애도 저 위에서 감사해야 할 거요. 이젠 그 짐 벗어버리시오. 법정을 나서는 이소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했다. 10년 묵은 응어리가 사라지는 듯 했다. 법원 밖에는 수많은 기자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 장군님,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이번 사건의 배우는 누구라고 추측하십니까? 이소연은 취재진 앞에 섰다. 그리고 렌즈를 똑바로 보며 힘주어 말했다. 흑막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정의는 기필코 승리합니다. 그리고 내 부하들을 위협하는 놈들은 그게 누구건 끝까지 추격해 박살낼 것입니다. 군인은 국민과 대원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제 본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승용차에 타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낡은 지프 한 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 차량 앞에는 이대위와 정복을 갖춘 병사들이 정렬해 있었다. 충성 군단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병사들의 눈시울은 붉게 젖어 있었다. 부하들은 지휘관이 혐의를 벗고 복귀했다는 소식에 환호해버렸다. 자, 가자고. 소연은 부하들이 잡아주는 문을 잡고 차에 탔었다. 차는 부대를 향해 속도를 높여갔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 밑으로 영웅의 등장을 알리는 거친 배기음이 세차게 퍼졌다. 그러나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일이 있다. 지루한 싸움은 마쳤지만 부대 안에 숨어있는 김태진과 오 사장의 흔적들. 게다가 해이한 군기를 다시 잡는 것. 소연은 창문 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다. 지금 진짜 정화를 시작한다. 그녀의 눈동잔 전쟁에 나아갈 때보다 더 차갑게 변하고 있었다. 군단 지휘부로 복귀하는 길 소연은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다. 부대 정문 앞에서부터 본청까지 수많은 불빛이 어둠을 태우고 있었다. 웬 촛불이지? 운전병이 눈물 닦으면서 설명했다. 아이들입니다. 군단장님 오시는 걸 보고 자겠다고 저녁 점호도 안 하고 전부 나와 있습니다. 차가 입구를 지나치자 박수가 쏟아나왔다. 군단장님 존경합니다. 최고입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불빛을 든 채 길가에 늘어서 있었다. 강제 동원도 없었다. 애들은 자진해 나와 자신들의 리더이자 멘토를 환영하고 있었다. 소연의 눈가에는 물기가 맺혔다. 707대의 험한 임무를 수행할 때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방울이었다. 소연은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붉은 융단 대신 맨땅 위를 걸었다. 부하들의 표정 구석구석을 마음에 넣으며 걸었다. 연병장 가운데 강단에는 불법 수사를 하다가 뇌물로 풀려날 뻔했지만 신현석 변호사의 자백으로 결국 구속된 김태진과 오 사장의 징계 내용이 걸려 있었다. 군사재판의 결과 육군대령 김태진 제명징역 15년 선고, 민간인 오 씨 징역 10년 및 부당이득 환수 심판은 완료되었다. 범죄자는 추락했고 억울한 병사들은 이겼다. 소연이 강단에 서 있다. 확성긴 필요치 않다. 조용한 밤 부하들의 숨결마저 들릴 듯한 고요 속에서 그녀는 말을 꺼냈다. 나는 금일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다. 허나 난 정말로 무죄인지는 제군에게 묻고 싶다. 그녀는 잠깐 입을 다물다. 제군을 굶주리게 했고 떨게 했고 병들게 했다.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돌보지 못한 짐을 벗을 수 없다. 하여 난 지금부터 나 스스로에게 벌을 주려 한다. 장병들이 수군거렸다. 혹시 전역을 하려는 것일까? 긴장감이 돌았다. 나는 이제는 군 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공관이 아닌 병영 생활관에서 제군과 같이 자고 먹겠다.
제군이 춥다면 나도 떨을 것이고 제군이 배고프다면 나도 굶을 것이다. 이것은 내 벌이자 제군에 대한 맹세이다. 와 기쁨과 감탄의 소리가 퍼졌다. 과연 이소연다웠다. 그녀스런 벌이었다. 방금 병력 안에서 한 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저번에 산불 진압 때 소연이 업어줬던 김병장. 게다가 식중독 사태 때 라면을 끓였던 최일병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사령관님, 모두가 돈을 합쳐서 작은 성의를 마련했습니다. 병장이 겁먹은 손으로 박스를 건네었다. 고가 명품도 멋진 감사패도 아니었다. 박스 속에는 거친 수제 전투화 깔창 한 쌍이 놓여 있었다. 대원들이 남은 천조가리, 실리콘을 섞어 어렵게 만든 것이었다. 행군하실 때 발 다치지 마시라고. 소연은 선물을 받아들고 오랜 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표창보다 귀하고 값진 보물이었다. 그녀는 선물을 가슴에 안았다. 고맙다. 내 평생 받아본 것 중 제일 귀한 선물이 되겠구나. 이날 밤 전체 회식은 굉장했다. 도둑맞은 돈을 되찾아서 준비한 잔치였다. 고기 굽는 향이 가득하고 즐거운 소리가 밤 공기를 채웠다. 소연은 장교 식당이 아닌 대원들 옆에 앉아 식사를 했다. 군단장님 태우시면 안 됩니다. 어허, 이 친구야 탄 게 몸에 좋은 거다. 수성분이 소화를 시켜준다. 농담하지 마십시오. 저번 주에 행군 때는 안 지친 척 하시더니 다리 떨고 있는 거 다 봤습니다. 병사들이 장난을 걸 정도로 그녀는 편안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희생의 상징이라는 것을 그녀는 직접 보여주었다. 세월이 흘러 계절이 변해갔다. 포천의 숲에도 봄이 온다. 꽃들이 피고 얼었던 계곡물이 다시 흘렀다. 이소연 중장은 부대 뒷산 꼭대기 올랐다. 그녀의 곁에는 새로 전입한 대대장과 참모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옛날의 패습을 없애고 소연의 지휘 방침을 따르는 똑똑한 군인들이었다. 보이냐? 소연이 산 밑에 펼쳐진 부대 전체를 가리켰다. 운동장에서는 병사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 정비고에서는 탱크들이 거칠게 시동을 걸리고 있었다. 생기가 넘치는 살아있는 군대의 장면이었다. 네, 보입니다.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바뀐 건 없다. 본래 이랬어야 한다. 우리가 막고만 있었던 댐을 터주니 물이 올바르게 흐르는 것뿐이야. 소연은 숨을 쉬게 했다. 시원한 바람이 가슴을 채웠다. 군인은 전투를 위해 존재하지만 제일 좋은 건 평화가 있는 것이다. 허나 만약 적이 공격한다면 현재의 우리 병사들은 목숨 걸고 싸울 거야. 왜인지 아나? 부하들이 소연을 쳐다보았다. 지켜야 할 이유 생겼으니까. 강제로 끌려온 곳이 아니라 내 친구와 내 사랑이 있는 특별한 곳이라는 신뢰. 그게 바로 전투력이다. 소연은 쓰고 있던 전투모를 고쳤었다. 707대부터 같이 해온 낡아진 전투모. 이제는 그 위에 박혀진 별 3개가 자랑스레 보였다. 가자, 애들 축구 게임하는데 심판 봐주기로 했다. 잘못 판정하면 영창 보낸다고 겁박하더군. 소연이 시원하게 웃으며 산을 내려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무서운 지휘관이라기보다는 친근한 언니 혹은 큰 누나 같았다. 산 밑에서 부하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군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시작을 합니다. 이소연은 달리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났지만 더 이상 괴롭지는 않았다. 그녀가 걷는 땅은 굳건했고 그녀와 같이 달리는 병사들의 발걸음은 힘찼다. 포천의 산자락 그곳에 참된 군인이 서 있었다. 별은 하늘에만 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병사들의 땀방울 속에 그리고 그들과 같이 호흡하는 이소연의 마음 속에 제일 밝게 빛나고 있었다.